삼국지 연애 속 2000년이 지나도 살아있는 12가지 치밀한 계략의 비밀을 파헤쳐봅니다. 삼국시대는 단순히 칼과 창으로만 싸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영웅들은 머리와 지략으로 전장을 지배했고 그 속에는 오늘날 들어도 놀라울 만큼 기발하고 치밀한 계략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고대 설화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들이며 놀라운 것은 그 계략들 중 많은 것이 지금까지도 통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선 삼국지에서 가장 악명 높고 유명했던 12가지 계략을 하나하나 풀어보려 합니다. 20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여전히 빛을 발하는 그 전략들, 과연 어떤 비밀을 품고 있을까요? 함께 베일을 벗겨보며 왜 삼국시대가 지략의 천재들이 모인 시대라 불렸는지 확인해 보시죠. 역사를 사랑하고 예상치 못한 반전과 지혜가 담긴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삼국지 속 지략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제1계 연환계 랭칸케 방통이 묶은 조조의 전함 적벽의 비극을 열다 삼국지에서 가장 유명한 계책을 꼽으라면 단연 연환계 랭칸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겉보기엔 단순해 보이는 이 계략이 결국 적벽대전이라는 역사적 대참극을 불러왔고 하룻밤 사이에 조조의 83만 대군이 불바다가 되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봉추봉 방통이 있었습니다. 그는 와룡아 제갈량과 쌍벽을 이루는 지략가로 불렸지요. 당시 조조는 형주를 손에 넣은 뒤 천하통일의 꿈을 안고 80만 대군을 이끌고 강동으로 진군했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북방 출신인 병사들은 물 위에서 싸워본 경험이 전혀 없었고 배를 타자마자 멀미에 시달리며 토하고 어지러워 전투 의지를 잃어버렸던 겁니다. 조조 역시 이를 느꼈지만 천하를 통일하겠다는 야망 때문에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바로 그때 방통이 등장했습니다. 겉으로는 유비를 떠난 것처럼 꾸며 조조의 진영에 몸을 의탁했고 조조는 오랫동안 명성을 들어왔던 그가 직접 찾아오자 크게 기뻐하며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며칠 동안 상황을 살핀 방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사들이 모두 북방 출신이라 물 위에선 버티기 힘듭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리니 멀미로 지칠 뿐 아니라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전투도 하기 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조조가 대책을 묻자 방통은 교묘한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차라리 배를 쇠사슬로 이어서 30척, 50척씩 묶으십시오. 위에 나무판을 깔면 병사들이 마치 육지처럼 오가며 움직일 수 있어 흔들림도 덜하고 지휘도 쉬울 것입니다. 조조는 이 말에 깊이 수긍했고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하여 수백 척의 전함이 쇠사슬로 길게 묶여 거대한 수상도시처럼 변했습니다. 병사들은 훨씬 편안해졌고 사기가 되살아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방통의 진짜 노림수였습니다. 배가 한 번에 묶인 이상 불길이 번지면 순식간에 모든 배가 동시에 타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기에 동호의 대도독주의와 노장 황계가 합세, 고육지계 쿠로찌개까지 더했습니다. 그리고 적벽의 운명적인 밤, 동남풍이 불어오자 황계의 불배 20척이 줄지어 조조의 수군 진영으로 돌진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입니다. 묶여있던 전선은 불길을 피할 수 없었고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어 조조의 대군은 괴멸했습니다. 조조는 갑옷과 투구를 버리고 간신히 달아나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적벽대전은 삼국시대의 향방을 뒤바꾼 대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시작은 단순해 보이는 배를 묶는 계략이었을 뿐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전략은 꼭 복잡할 필요가 없다는 것. 때로는 아주 작은, 겉으로는 하찮아 보이는 행동 하나가 모든 판을 뒤집는 결정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오늘날에도 통합니다. 겉보기엔 유리해 보이는 선택이 결국 스스로를 올가매는 덫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방심하는 순간 언제든 세상의 불길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제2계 고육지계 풀에서 환계 죽을 각오로 속인한 사람 연환계 랭칸기가 조조의 수군을 쇠사슬로 묶어 운명을 가둬놓았다면 고육지계 쿠로즈케에는 그 쇠사슬에 불을 붙인 불씨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가 된 인물은 바로 황계원자 60을 넘긴 노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희생해 역사에 남을 기막힌 속임수를 완성했습니다. 208년 조조가 형주를 차지하고 강동으로 진격했을 때 세상은 이미 조조의 승리를 당연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물과 기후에 약한 북방 군사들, 끊이지 않는 전염병은 조조의 대군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반면 인원이 적었던 없는 무기가 아닌 지혜와 용기로 맞섰습니다. 주유
노숙, 그리고 황계 같은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무기였던 셈이죠. 방통의 연한계를 통해 조조의 전선이 서로 묶이자 주유는 즉시 화공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불을 붙이려면 먼저 적의 경계를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고육지계였습니다. 황계는 스스로를 희생하기로 합니다. 겉으론 반역자처럼 보이게끔 꾸며 조조에게 투항하는 척하기로 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 계략을 위해 그는 목숨까지 내걸어야 했습니다. 군사회의 자리에서 황계는 일부러 차라리 항복하는 게 낫다는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예상대로 주유는 분노를 폭발시키며 황계를 겁쟁이요 배신자라 욕하고는 곤장 100대를 명했습니다. 전군이 지켜보는 앞에서 황계는 묶여 끌려나와 무자비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쇠몽둥이가 살을 찢고 피가 뿜어져 나왔지만 그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견디다가 끝내 기절해 쓰러졌습니다. 병사들은 눈물을 흘렸지만 아무도 그것이 치밀한 연극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황계는 밀정 함적자를 조조에게 보내 투항하겠다는 편지를 전달합니다. 함적은 분노에 찬 척하며 황계가 피투성이가 된 모습과 억울함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마침 조조의 첩자가 본 장면과 일치했기에 조조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혈질이면서도 자존심 강한 조조는 적이 스스로 갈라지고 있다고 확신하며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밤, 동남풍이 불자 황계는 볏짚과 기름, 황황을 가득 실은 화선 20척을 이끌고 조조 진영으로 향했습니다. 항복의 선물처럼 꾸며진 배들이 조조의 전함에 접근하자 황계는 불을 붙였습니다. 그 순간 불길이 폭발하듯 치솟으며 묶여있던 조조의 함대를 집어삼켰습니다. 사슬에 묶인 배들은 도망칠 수도 없었고 불은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수십만 대군이 패닉에 빠져 강물에 뛰어들거나 불길에 휩싸여 전멸했습니다. 조조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천하통일의 꿈은 한순간에 무너져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황계가 피와 고통으로 연기해낸 한편의 연극 덕분이었습니다. 고육지계가 주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작은 희생으로 큰 승리를 얻는다. 황계는 자신의 살과 피를 대가로 적의 신뢰를 사고 결국 수십만 대군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계책은 칼날 같은 양날검이었습니다. 조금만 어긋났더라도 그 희생은 헛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황계가 존경받는 이유는 단순히 계략 때문이 아닙니다. 노쇠한 몸으로도 나라를 위해 고통을 견디고 억울함을 감수하며 심지어는 배신자의 낙인까지 받아들인 그의 정신. 그것이야말로 역사가 황계의 이름을 잊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3. 귀신 같은 계책. 제갈량이 귀신으로 변장해 곡식을 베다. 사마이는 겁에 질려 성문을 닫다. 적벽대전을 불붙인 장본인이 방통이고 83만 조조군을 불태운 이가 황계라면 제갈량은 지략을 신의 경지로 끌어올린 인물이었습니다. 수많은 대결에서 그는 사마이를 상대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상대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는데 그중 가장 기묘한 계책이 바로 출귀입신주 귀뉴신, 곧 귀신으로 둔갑해 곡식을 베어낸 사건이었습니다. 거는 9년 촉군은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제갈량은 대군을 이끌고 기산에 주둔했지만 곡식은 이미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반면 위군이 차지한 농상 일대에는 황금빛 벼가 무르익어 있었죠. 문제는 사마이가 주요 길목마다 병력을 배치해 촉군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귀목원 금우연, 즉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황야는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제갈량은 귀신으로 변장한 기묘한 계책을 펼쳤습니다. 사마이가 누구보다 의심이 많고 불가사의한 현상에는 약하다는 점을 간파한 제갈량은 그의 심리를 정면으로 찌르는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제갈량은 병력을 세 갈래로 나누고 강유와 위연 같은 장수들을 선발해 각각 수레를 끌게 했습니다. 그 수레에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서 있는 병사들이 있었고 그 앞에는 깃발과 칼을 든 자가 서 있었습니다. 게다가 수레 위에는 모두 제갈량과 똑같이 분장한 인물이 앉아 있었습니다. 학창학 모양 도포를 입고 깃털 부채를 들고 앉은 모습은 마치 신선 같았죠. 세 무리, 세 대의 수레, 세 명의 제갈량이 동시에 들판에 나타났습니다. 위군은 이를 쫓았지만 귀신 병사들은 바람처럼 사라져 결코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 뒤편에서는 촉군이 실제로 벼를 베어들이고 있었죠. 처음에 사마이는 단순한 속임수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보고가 쏟아지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갈량이 세 곳에 동시에 나타났다. 이상한 향냄새가 난다. 들판에 귀신 같은 바람이 분다는 소식이 연달아 들어오자 결국 그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직접 눈으로 새무리의 제갈량을 목격한 순간 사마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모습, 똑같은 깃발, 똑같은 수레.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진짜 귀신인가? 제갈량이 신통력을 지닌단 말인가? 극도로 신중한 성격의 사마이조차 이때는 공포에 휩싸여 군을 철수시키고 성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그 사이 제갈량은 태연하게 위군의 곡식을 거두어 군량을 확보했습니다. 사흘 동안 위군은 성 안에서 꼼짝 못하고 바라만 볼 뿐이었고 촉군이 떠난 후에야 진상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힌 위군 병사들에게서 모든 계책을 전해들은 사마이는 결국 책상을 치며 통탄했습니다. 완벽하게 속았다. 이 출기입신 계책은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심, 음산한 자연 천시, 그리고 황량한 지형질이 절묘하게 결합한 심리전이었습니다. 제갈량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군량을 확보하고 적군의 사기를 꺾는 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무력이나 첩자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인간 심리를 꿰뚫는 지혜 하나로 적을 무너뜨린 제갈량. 그는 귀신이 곡식을 베어간다는 전설 같은 장면을 현실로 만들어 천하의 책략가 사마이조차 완전히 농락했던 것입니다. 거짓 패배로 산을 빼앗다. 황충, 연이은 패전 끝에 날린 치명타 삼국시대는 지략과 계책이 난무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생강은 오래될수록 더 맵다. 이 말에 꼭 들어맞는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촉한의 노장군 황충입니다. 60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전장을 누비며 누구보다 용맹했지만 후세 사람들이 진정으로 존경하는 이유는 힘이 아니라 머리와 지혜였습니다. 그것은 곧 거짓 패배로 천등산을 차지한 계책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이야기는 한중 지역에서 촉군과 위군이 치열하게 맞붙던 시기에 벌어졌습니다. 위군 장합은 장비에게 크게 패배에 물러났고 조홍이 증원군을 이끌며 천등산을 수비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군량과 보급로가 집결된 전략적 요충지였죠. 제갈량은 만약 이 산을 빼앗는다면 위군의 보급을 끊고 전세를 단숨에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습니다. 산세가 험하고 수비가 단단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황충이 나서며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이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겠습니다. 그는 제갈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군은 자만심이 강합니다. 내가 계속 승리하면 경계심이 커지겠지요. 하지만 내가 일부러 연속으로 패한다면 그들은 나를 하찮게 여기고 방심할 겁니다. 그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제갈량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거짓 패배의 연극이 막을 올렸습니다. 며칠 동안 황충은 장합과 맞붙을 때마다 일부러 빨리 퇴각하거나 약한 척을 하며 패했습니다. 작은 진영을 일부러 내주기도 했습니다. 촉군 진영 안에서는 술렁임이 일었고 다른 장수들은 황충이 이제 늙어 더는 싸울 힘이 없다고 수군댔습니다. 심지어 교체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왔죠. 하지만 제갈량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황충의 계산 속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계속된 패전으로 황충을 우습게 여기던 장합과 위군은 경계를 풀었습니다. 백발의 노장군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여긴 것입니다. 천등산의 수비 또한 헐거워졌습니다. 바로 그 틈을 노려 황충은 깊은 밤 정예병을 이끌고 험한 새끼를 타고 올랐습니다. 어만의 지원까지 더해지자 촉군은 기습에 성공했습니다. 위군은 불시에 당해 손쓸 겨를도 없었고 산은 순식간에 함락되었습니다. 군량은 불타고 보급로는 끊겼으며 장합의 반격도 이미 늦었습니다. 위군은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거짓 패배로 산을 빼앗은 계책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속임수에 있지 않았습니다. 황충은 자신의 명예와 체면마저 기꺼이 희생하며 끝까지 연기를 해낸 것입니다. 동료들에게 오해받고 수군거림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최후의 승리를 위해 묵묵히 버텼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한 장수의 위대한 희생이었습니다. 이 계책은 또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적의 방심과 교만을 끌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날카로운 무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천등산 전투는 단순한 전승이 아니라 심리와 인내, 지략이 어우러진 전략의 걸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황충이 있었습니다. 그는 늙었지만 꺾이지 않았고 침묵 속에 폭풍을 준비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도 이 계책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가끔은 큰 성공을 위해 당장의 손해와 오해를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내와 침묵 속에서 기회를 기다릴 줄 아는 자, 바로 그가 마지막에 웃는 사람입니다. 황충은 바로 그 진리를 몸소 보여주며 승리는 빠른 자가 아니라 때를 아는 자에게 온다 는 사실을 역사의 한 장에 새겼습니다. 반간계의 한 통의 항복 편지가 조조의 대군을 뒤흔들다 삼국지의 세계에서 승패는 때로는 병력이나 지형이 아니라 단 한 장의 편지와 몇 마디 말, 그리고 스스로 몸을 팔아넘기는 척하는 자에게서 갈리곤 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배신자가 실제로는 주군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뛰어난 책략가의 손에 놀아나는 하나의 말판이 되기도 했다. 이것이 바로 반간계 본질이었다. 적으로 하여금 스스로 서로를 의심하고 내부에서 무너지게 만드는 계책. 고대 전쟁사에서도 자주 쓰인 반간계였지만 삼국지에서만큼 치밀하고 극적인 사례는 드물다. 그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적벽대전에서의 주유, 황계, 그리고 첩자 함적의 연극이었다. 방통이 연안계로 전함을 쇠사슬로 묶게 한 뒤 주유는 절호의 기회를 포착한다. 이제 불만 있으면 충분하다. 단 한 번의 불길이면 조조의 대군은 순식간에 화염 속에 잠길 것이다. 하지만 불을 지피려면 먼저 조조를 완전히 안심시킬 배신자가 필요했다. 그 역할을 자청한 이는 바로 동호의 노장 황계였다. 평생 충성을 다한 그가 반역자의 오명을 스스로 뒤집어 쓴 것이다. 그는 군중 앞에서 주유에게 혹독한 매를 맞으며 고육지계를 철저히 연기했고 이어서 신복 함적을 통해 조조에게 한 통의 항복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억울함과 분노, 주유에 대한 원망이 절절하게 담겨 있었다. 이 늙은 몸, 이제 조조공께 귀의하겠다. 그 글귀는 너무도 간절해서 읽는 자라면 누구라도 믿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편지를 전한 함적은 무예뿐만 아니라 말솜씨와 연기에도 능했다. 그는 주군이 부당하게 매맞은 것에 분노한 충신의 모습을 완벽히 보여주며 조조를 흔들었다. 조조는 본래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자만심도 강했다. 노장 황계가 자신에게 귀순한다는 소식은 솔깃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실제로 조조의 첩자들이 확인한 결과 황계가 매를 맞은 것은 사실이었고 그의 분노 또한 진짜처럼 보였다. 조조는 점차 믿기 시작했다. 함적은 심지어 황계의 항복 날짜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약속하며 조조를 더욱 안심시켰다. 결국 결정적인 날 황계는 20척의 전함을 이끌고 조조의 수군 진영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그 배들은 전부 집과 기름, 황으로 가득 찬 화공선이었다. 조조가 눈치챘을 땐 이미 늦었다. 쇠사슬로 묶인 전함 사이로 불길이 삽시간에 번졌고 강 위는 거대한 지옥으로 변했다. 조조의 대군은 아비규환에 빠졌고 스스로 목숨을 잃거나 강물에 빠져 죽는 자가 속출했다. 조조 자신도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채 허겁지겁 달아날 수밖에 없었다. 단 한 통의 항복 편지가 천하 영웅 조조를 속이고 전세를 송두리째 뒤집은 순간이었다. 이윽 양동작서 통기시 3명의 제갈량이 나타나자 사마이조차 혼란에 빠지다 고대에서 현대까지 수많은 전술이 존재했지만 아마도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전략은 바로 양동작서일 것이다. 겉으로는 동쪽을 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서쪽을 공격하는 기만술. 그러나 제갈량, 즉 공명은 이 평범한 계책을 단순한 눈속임 수준에 머물게 하지 않았다. 그는 심리전과 무대 연출을 결합시켜 상대방의 정신을 뒤흔드는 예술적 경지로 끌어올렸다. 이 계책은 북벌 도중 제갈량이 위나라의 총사령관 사마이를 상대할 때 펼쳐졌다. 촉군이 농서 땅에 이르자 비옥한 논밭이 한창 수확을 앞두고 있었다. 군량을 확보할 절호의 기회였지만 이미 사마이가 선수를 쳐 요충지를 차지하고 방어선을 단단히 굳힌 상태였다. 특히 그는 기산과 마수평에 대군을 주둔시켰는데 마수평은 음산한 전설이 떠도는 곳이었다. 바람만 불어도 귀신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은 병사들의 마음을 뒤흔들었고 바로 그 점이 제갈량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그는 3갈래의 부대를 내보냈다. 놀라운 점은 각각의 부대마다 모두 제갈량이 타고 있는 사륜 수레가 있었다는 것이다. 수레 뒤에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맨발로 검은 옷을 입은 괴이한 병사들이 수레를 밀며 7별 깃발이 펄럭이고 북소리가 묘하게 울려 퍼졌다.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공명이 3명으로 분신한 듯한 광경. 그들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전진했으며 위군의 시야에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사마이는 보고를 받았다. 3 방향에서 서로 다른 부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제갈량이 보입니다. 모두 똑같은 모습으로 수레에 앉아 부채를 흔들고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속임수라 여겼지만 실제로 자신의 눈으로 확인한 순간 사마이도 흔들렸다. 눈앞에는 분명히 공명이 있었고
조금 전에도 다른 곳에서 공명을 보았으며 또 한 무리의 공명 군대가 옆에서 다가오고 있었다. 어찌된 일인가? 이게 과연 사람의 계략인가? 아니면 요술인가? 위군의 병사들은 점점 공포에 잠식당했고 사마이조차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그는 군을 철수시켜 상내성 안으로 숨어들며 성문을 굳게 닫고 외출 금령을 내렸다. 그 사이에 진짜 제갈량은 뒤편에서 태연히 군을 지휘하며 농서의 곡식을 거두고 정비를 마친 뒤 안전하게 철수했다. 화살 한 발 쓰지 않고 단 한 명의 병사도 잃지 않은 채 가장 중요한 성과, 즉 군량을 확보한 것이다. 이 계책의 진수는 명확했다. 겉으로는 세 갈래의 허상을 만들어 적을 위협하고 실제 목적은 곡식을 수확하는 데 있었다. 그리고 단순히 전술적 기만이 아니라 사마이라는 인물의 심리적 약점을 정면으로 찌른 것이었다. 의심이 많은 성격은 강점이지만 동시에 지나치면 두려움이 된다. 제갈량은 잘 알고 있었다. 적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다면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움직일 수 없다. 결국 칼과 창보다 더 날카로운 무기는 적의 마음속 혼란이었다. 7. 좌산관호2 조선관후 제갈량 군을 움직이지 않고도 적을 무너뜨리다. 전쟁에는 이런 경우가 있다. 칼을 뽑지도 않고 병사 하나 잃지도 않았는데도 결국은 승자가 되는 경우 말이다. 이것이야말로 지략의 정점이다. 적이 스스로 싸우게 만들고 나는 그저 산 위에서 지켜보며 때를 기다리는 것. 손자병법에서는 이를 좌산관호2, 즉 산에 앉아 호랑이 싸움을 구경한다고 했다. 삼국지에서 이 계책을 가장 완벽하게 활용한 인물이 바로 제갈량이었다. 유비가 형주를 차지한 직후 정세는 혼란스러웠다. 북쪽의 조조는 이미 거대한 세력을 구축했고 동쪽의 손권은 장강을 지키고 있었으며 유비는 아직 세력이 약해 균형을 잡기에도 버거운 상황이었다. 이때 유비는 물었다. 조조가 곧 동호를 치려한다는데 우리가 손권과 힘을 합쳐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자 제갈량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굳이 군을 내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호랑이끼리 싸우게 두고 우리는 그저 지켜보다가 기회를 잡으면 됩니다. 그의 말처럼 조조와 손권은 이미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조조는 손권이 굴복하지 않는 것을 못마땅해 했고 손권은 북방의 위세를 두려워하며 긴장하고 있었다. 만약 유비가 어느 한쪽에 기울면 다른 한쪽을 적으로 돌리게 된다. 하지만 중립을 지키면 두 강자가 자연스럽게 맞붙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제갈량은 그 불씨에 기름을 부었다. 사신으로 동호해간 그는 손권과 주유를 교묘하게 자극했다. 조조는 83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만약 동호가 싸우지 않는다면 일주일 안에 멸망당할 것입니다. 만약 두려움에 굴복한다면 머지않아 나라 전체가 삼켜질 것입니다. 이 말들은 권유이자 협박이었고 동시에 손권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결국 손권은 결전을 결심했고 주유와 황계는 연환계, 고육계, 화공 같은 연계 전략으로 조조를 적벽에서 대파했다. 그 사이 유비와 제갈량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병사 하나 쓰지 않고도 가장 큰 이익을 거두었다. 조조가 패퇴하자 유비는 곧장 남군을 차지하고 형주를 발판으로 삼아 서천으로 진출했다. 그 결과 그는 드디어 삼국의 한 축으로 올라설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제갈량이 좌산관호투를 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계책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준다. 강자들이 싸울 때 지혜로운 자는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린다. 성급히 뛰어들면 양쪽 모두의 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인내하며 지켜보면 결국 지쳐 쓰러진 상대 위에 올라설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다투고 경쟁할 때 반드시 우리가 끼어들 필요는 없다. 오히려 때를 기다리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다. 제갈량이 보여주었듯이 진정한 지혜란 언제 싸울지가 아니라 언제 싸우지 않을지를 아는 데 있다. 칼을 쓰지 않고도 승리한다. 이것이야말로 지략의 극치다. 8. 금선탈각 근성투리 제갈량 시마이를 속이고 완벽히 후퇴하다 삼국지의 수많은 책략 가운데 적을 혼란에 빠뜨리고 주도권을 잃게 만든 계책이 있다. 겉으로는 마치 군이 그대로 주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전략. 바로 금선탈각 친첸 터커, 즉 매미가 허물을 벗고 날아간다는 계책이다. 이 책략을 가장 완벽하게 활용한 인물은 제갈량, 그리고 그의 속아 넘어간 이는 다름 아닌 평생의 숙적 시마이였다. 신중하고 의심이 많기로 유명한 시마이조차 철저히 농락당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제갈량의 5번째 북벌 때 벌어졌다. 당시 제갈량은 기산글을 거점으로 조위와 대치했는데 기산은 관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문이자 전략적 요충지였다.
하지만 시마이는 철저히 성 안에서 버티며 결전을 피했다. 제갈량은 지략으로는 우위에 있었지만 병력과 군량이 한계에 부딪혀 있었다. 결국 장기전은 불가능했고 후퇴를 결심해야 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후퇴할 수 없다는 데 있었다. 무턱대고 철수하면 반드시 위군이 추격해 들어와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제갈량은 바로 그 순간 금선탈각을 꺼내들었다. 그는 군사들에게 평소처럼 훈련을 계속하게 하고 군기와 깃발을 높이 세우고 북소리를 울리며 겉으로는 전혀 달라진 게 없는 듯 꾸몄다. 동시에 비밀리에 군사와 군량을 작은 길로 나눠 철수시켰다. 심지어 허수아비의 갑옷을 입히고 성 위에 세워두어 멀리서 보면 여전히 병사가 가득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시마이는 정찰병을 보내 확인했지만 눈앞에 보이는 광경은 여전히 질서정연한 대군의 모습이었다. 북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군사들이 훈련하는 모습까지 보이니 그는 단호히 말했다. 제갈량은 아직 물러서지 않았다. 이건 미끼일 뿐이다. 섣불리 움직여선 안 된다. 하지만 이미 그때 제갈량의 주력군은 한참 전에 기산을 벗어나 한중으로 귀환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난 뒤에야 시마이는 제갈량의 껍데기 같은 진지를 발견했고 그제야 속았음을 깨달았다. 그는 분노하여 책상을 치고 외쳤다. 또 한 수 늦었구나. 제갈량은 단순히 안전하게 철수한 것이 아니었다. 병력을 온전히 보존했을 뿐 아니라 시마이로 하여금 조정에 부끄러운 보고를 올리게 만들었다. 이는 단순한 후퇴가 아니라 적의 자존심을 꺾는 통쾌한 승리였다. 금선탈각의 진수는 여기에 있다. 적이 분명히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선을 속여 본질을 숨기는 것. 결국 적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주도권을 잃는다. 이 계책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은 분명하다. 승리란 반드시 공격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현명한 후퇴야말로 진정한 승리다. 병력을 보존하고 상대를 허탈하게 만들며 스스로 다음 기회를 준비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전략이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불리한 상황에서 무모하게 맞서 싸우기보다 때로는 조용히 물러서면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는 것이 더 큰 힘을 만든다. 남들이 보기엔 여전히 강한 모습으로 남아있으면서 속으로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금선탈각의 진정한 의미다. 제갈량은 몸소 보여주었다. 물러남조차 주도권을 잃지 않는 자, 그가 진정한 승자다. 9. 동풍을 빌리다 천하의 판세를 바꾼 한 줄기 바람. 적벽의 기적. 삼국지에 기록된 수많은 책략들 중에는 지혜로 빛나는 계책도 있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전략도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기운까지 느껴지는 책략이 있으니 바로 동풍을 빌린다는 이야기다. 이는 단순히 바람을 얻었다는 의미를 넘어 하늘마저 지혜로운 자의 편에 선 순간을 보여준다. 이 책략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제갈량, 즉 공명이다. 후세 사람들은 그를 두고 비를 부르고 바람을 일으키는 자라 했으니 이 이야기는 그 별칭과 가장 잘 어울리는 장면이기도 하다. 시간을 거슬러 적벽대전으로 가보자. 당시 조조는 북방에서 80만 대군을 이끌고 강남으로 남하하며 형주를 점령하고 동호까지 집어삼키려 했다. 이에 맞선 유비와 손권은 힘을 합쳤으나 병력과 세력 모두 크게 열세였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지혜로운 책사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천신지를 활용할 줄 알았다. 주유는 일찍이 불을 이용한 공격, 즉 화공을 준비하고 있었다. 조조의 수군은 방통의 꾀에 속아 배들을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니 한번 불이 붙으면 강 위의 거대한 뗏목처럼 통째로 불길에 휩싸이게 된다. 문제는 바람이었다. 조조의 진영은 강 서쪽에, 손권군은 강 동쪽에 있었으니 반드시 동남풍이 불어야 화공이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계절은 11월, 건조한 북풍만 불어오는 때였다. 주유가 애를 태우고 있을 때 제갈량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걱정 마시오. 곧 동풍이 불어올 것이오. 주유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지금은 본디 동풍이 없는 시기인데 신선이라도 되어야 바람을 부를 쏘시오. 있다는 말인가? 공명은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다. 승리가 바람에 달려있다면 하늘은 반드시 그 기회를 허락할 것이오. 그리하여 제갈량은 남병산에 제단을 쌓고 3일 동안 기도를 올렸다. 동시에 그는 별자리와 기후를 세밀히 관찰하며 바람이 바뀔 순간을 일궈냈다. 마침내 약속된 날 기적처럼 동남풍이 거세게 불어왔다. 그 순간 황계가 불붙은 전선젠손을 몰고 조조의 함대를 향해 돌진했다. 쇠사슬에 묶인 전함들은 순식간에 불길이 번져 서로를 집어삼켰고 동풍은 불길을 더욱 거세게 밀어붙였다. 장강 위는 불바다로 변했고 조조의 대군은 대혼란 속에 무너졌다. 그날 밤 조조는 간신히 목숨만 건져 패주했다. 적벽대전의 승리는
단순히 화공의 결과가 아니었다. 동풍이라는 하늘의 때를 읽고 준비한 자만이 그 기적을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지금 우리에게도 깊다. 승부는 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때로는 한 줄기 바람, 즉 시기와 기회를 읽어내는 통찰이 역사를 바꾼다. 제갈량은 바람을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올 때를 미리 알고 모든 준비를 해두었기에 그 바람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동풍을 빌린다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곧 기회를 기다리고 올 때를 잡아내는 지혜를 뜻한다. 힘이 부족하다 해서 반드시 패배하는 것은 아니다. 때를 기다리고 준비를 다한 자에게 한 번의 순풍은 인생을 뒤바꾸는 결정적 순간이 된다. 적벽의 한 줄기, 동풍처럼 말이다. 10. 격장계 직전기 한마디 말이 칼이 되어 적의 이성을 잃게 하다. 삼국지에서 수많은 책략 가운데 단순해 보이지만 제대로 쓰면 치명적인 위력을 발휘하는 계책이 있습니다. 바로 격장계, 즉 상대의 심리를 자극해 분노와 자존심을 건드려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계책은 성을 공격하지도 않고 병력을 줄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가장 깊은 약점, 곧 자존심과 오만, 그리고 자아애를 겨냥하는 심리전이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한중 전투에서 제갈량과 사마이가 맞섰을 때입니다. 당시 사마이는 불전이불패부가, 즉 싸우지 않고도 지지 않는 장수라 불릴 만큼 신중함의 화신이었죠. 제갈량이 여러 차례 도전을 보냈으나 사마이는 요지부동 끝내 진영을 지키며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급해진 제갈량은 결국 한 수를 꺼냅니다. 바로 편지를 통한 격장계. 그는 직접 글을 써서 사마이에게 전하며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사마 장군이란 분이 매일 진영 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니 이 모습이 어찌 산의 대장부라 할 수 있겠소? 이러다가는 추운 겨울 이불 속에만 파묻혀 있는 노파와 다를 게 없겠구려. 이 말은 칼처럼 사마이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늘 자신을 지략과 용맹의 화신이라 여기던 사마이에게는 치욕적인 도발이었죠. 하지만 그는 겉으로는 냉소를 지으며 참아냈습니다. 그러나 제갈량의 의도는 그를 당장 뛰쳐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마이의 마음속에 균열을 내고 주변 장수들과 병사들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이어 제갈량은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이번에는 사마이가 아니라 위나라 장수들과 병사들을 향한 도발이었죠. 너희는 전장을 떠돌면서도 싸우지 못하는 장수를 따르고 있구나. 도전을 받아도 움츠러들 뿐이니 젊음을 허비하는 꼴 아니겠느냐? 이 편지는 순식간에 위군 진영에 퍼져나갔고 병사들 사이에서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도대체 장군은 왜 싸우지 않는가? 이대로라면 어찌 조위의 정예병이라 할 수 있겠는가? 사마이는 이제 내부의 시선과 압박까지 짊어지게 되었죠. 겉으로는 침착한 척했지만 이미 마음속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제갈량은 일부러 북소리를 울리고 장수들에게 무술을 과시하게 하며 연일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사마이는 이를 애써 참았지만 결국 안팎의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소규모 병력을 내보내 명예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갈량이 숨겨둔 복병이 들이닥쳐 위군을 기습했고 단숨에 승리를 거둔 뒤 깔끔하게 퇴각했습니다. 사마이는 뒤늦게 자신이 격장계의 함정에 걸려든 것을 깨달았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그 후 그는 아무리 도발을 받아도 다시는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격장계의 묘미는 단 하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적을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계책을 제대로 쓰려면 사람의 마음을 깊이 꿰뚫는 통찰이 필요합니다. 만약 잘못 쓰면 아무 소용도 없고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의 약점을 정확히 겨냥한다면 한마디 말이 1000개의 화살보다 강력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격장계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정치, 협상, 비즈니스, 심지어 스포츠 경기에서도 누군가의 자존심을 건드려 이성을 흐리게 하는 장면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감정에 휘둘리는 순간 주도권은 상대의 손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이죠. 제갈량은 단 두어 장의 편지와 사람의 심리를 꿰뚫는 지혜만으로 위나라 최고의 장수를 곤란에 빠뜨렸습니다. 칼도 창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가장 날카로운 무기는 바로 붓끝에서 흘러나온 한 줄의 문장이었으니까요. 10일 순수견양. 작은 기회를 붙잡아 큰 길을 열다. 병법의 세계에는 거창한 준비도 복잡한 계산도 필요 없는 계책이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기회가 나타나면 망설이지 않고 그대로 붙잡는 것. 이를 두고 옛사람들은 순수견양 중견, 즉 가는 길에 염소를 보게 되면 그냥 잡아라 라 불렀습니다.
듣기에는 단순하지만 이 계책을 제대로 쓰려면 예리한 눈, 빠른 판단력, 그리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삼국지연의 속에서 이 책략이 절묘하게 드러난 장면이 바로 유비가 형중리를 손에 넣은 사건입니다. 적벽대전에서 조조가 크게 패퇴하자 형주는 권력의 공백 상태에 빠졌습니다. 조조의 병력은 물러났고 손권은 큰 피해로 재정비에 바빴으며 지역 주민들은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때 제갈량은 유비에게 이렇게 말했죠. 조조의 군대는 이미 물러났고 백성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들어가서 백성을 위로하고 질서를 세운다면 그 땅은 저절로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명분은 백성을 돕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땅을 얻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순수견양의 때입니다. 유비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형주는 원래 동호의 땅이라 손권이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갈량은 다시 설득합니다. 지금 당장 백성을 보살필 자는 우리뿐입니다. 강제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혼란을 수습하고 민심을 얻는 것일 뿐입니다. 백성이 따르는 자가 곧 이 땅의 주인입니다. 결국 유비는 군사를 이끌고 형주로 진입했지만 점령이라 하지 않고 백성 보호를 내세웠습니다. 쿠휴를 베풀고 질서를 회복하며 안정된 삶을 보장하자 백성들은 환영했고 자연스럽게 유비의 세력에 귀속되었습니다. 화살 한 발 쏘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지만 유비는 넓은 땅과 전략적 요충지를 손에 넣었습니다. 손권은 뒤늦게 분노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조조는 전패 후라 반격할 여력이 없었고 손권은 정비에 급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비는 한순간의 기회를 붙잡아 삼국 정립의 주역으로 발돋움하게 된 것입니다. 형주를 얻은 이후 유비는 익주로 진출할 발판을 마련했고 그곳에서 마침내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모든 것은 순수 겨냥, 즉 작은 기회를 놓치지 않은 한 걸음에서 시작된 셈이었습니다. 이 계책의 묘미는 멀리 내다보는 큰 전략보다 순간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예리한 감각에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도 수많은 기회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다, 좀 더 준비하자 하며 주저하다가 영영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유비가 망설였다면 형주는 이미 다른 세력의 손에 들어갔을 것이고 한실 부흥의 꿈은 그저 허망한 꿈으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순수 겨냥은 결코 탐욕이 아닙니다. 눈앞에 드러난 작은 가능성을 잡아내는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소한 것에서 큰 길을 열고 작은 선택으로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12. 사중생계 시종성께 절망 속에서 길을 찾아내다. 옛 병법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궁즉변, 변즉통, 휴석변, 변석통. 즉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라도 지혜롭게 돌파하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이 정신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인물이 바로 촉한의 명장 조은자룡입니다. 적벽대전 이후 유비는 장판에서 조조의 대군에게 쫓기며 크게 패했습니다. 군은 흩어지고 수많은 장수들이 전사했으며 혼란 속에서 유비의 부인 간부인은 어린 아들 유선 훗날 아두를 안고 적진 속에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은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단신으로 수만 대군 속으로 말을 몰아넣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주군의 핏줄을 지켜내는 것. 조은은 창을 휘두르며 포위망을 뚫고 또다시 뚫었습니다. 칼날이 번쩍일 때마다 수십의 적이 쓰러졌고 그의 눈빛은 마치 신장이 강림한 듯 차갑고 굳세였습니다. 마침내 간부인과 아두를 찾아냈지만 부인은 이미 중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조은에게 맡기고 스스로 우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조은은 한 손에 갓난 아이를 안고 다른 손에는 창을 쥔 채 수만 적병을 상대로 싸워야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절망했을 상황. 그러나 조은은 달랐습니다. 그는 무모하게 달리기보다 좁은 길목을 택해 적의 수적 우위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때로는 일부러 창을 떨어뜨려 방심을 유도한 뒤 검을 뽑아 반격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허약한 척 연기하다가 적이 몰려들면 순식간에 진영을 무너뜨렸습니다. 힘뿐 아니라 지혜와 침착함으로 싸운 것입니다. 그는 홀로 수십 명의 장수를 베어내고 7번이나 포위망을 돌파하며 아두를 품에 안은 채 돌아왔습니다. 그의 갑옷은 피로 물들었고 말마저 상처투성이었지만 결국 기적처럼 유비의 진영으로 귀환했습니다. 유비는 눈물이 맺힌 채 아두를 받아 안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이 하나가 어찌 그대의 목숨보다 귀하겠는가. 그러자 조은은 단호히 답했습니다. 소신이 지킨 것은 아두가 아니라 전하의 대업합니다. 이 한마디는 그의 충성심과 원대한 안목을 보여줍니다.
아이는 단순한 주군의 자식이 아니라 훗날 한실 부흥의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사중생계 이란 미리 짜여진 계책이 아닙니다. 막다른 길에서 체념하지 않고 차분히 지혜와 의지를 발휘했을 때 비로소 살아남는 길이 열립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는 깊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 빠질 때 가장 두려운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끝까지 버티고 싸울 용기를 잃는 것이야말로 진짜 위험입니다. 조은이 남긴 이야기는 단순한 전투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 그리고 끝까지 희망을 붙잡는 힘의 상징입니다. 죽음이 사방을 막아도 끝내 살아남는 길을 열어젖힌 그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꺼지지 않는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